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퇴직 후에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요. 오늘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조용히 수입을 만들고 있는 방법들, 그 중에서도 현실 가능한 5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글을 잘 써야만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진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죠. 예를 들어 새로 산 전자제품을 써본 후기, 맛있게 먹은 반찬 하나, 내가 다녀온 병원 진료 경험까지. 그냥 하루의 기록 같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글을 블로그에 쓰면 조회수가 쌓이고 체험단이나 광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그게 진짜 될까 싶지만 꾸준히 3개월만 해보세요. 놀랍게도 글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아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처음엔 그냥 손주 사진을 올리던 블로그로 생활용품 리뷰를 시작하셨어요. 글을 잘 못 써요. 사진도 못 찍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매달 4,070만 원씩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비결은 단 하나, 꾸준함이에요. 매일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 그리고 진짜 써본 사람의 말투로 적는 것.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건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글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달라졌어요. 이젠 화려한 문장보다 진짜 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단을 따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세대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생활 경험이 많고 제품을 꼼꼼히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마사지기, 청소기나 전기요 같은 생활 제품은 시니어 후기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진짜 써본 후기가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글쓰기의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손주 낮잠 시간에 잠깐이라도 할 수 있죠. 누군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 일기를 쓰고 그게 리뷰가 되어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1시간 투자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을 버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지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기분이 들죠. 혹시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내가 최근에 써본 제품 하나를 떠올립니다. 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각각 3줄씩 적습니다. 3. 제목에 진짜 써본 후기, 직접 써보니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이게 바로 첫 수입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즘은 AI 글쓰기 도구도 많아요. 글을 다 써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핵심만 정리해서 입력하면 AI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에요. 결국 읽는 사람은 누가 써줬는가를 느끼니까요. 그래서 시니어의 글은 강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에는 묵직한 신뢰가 있거든요. 글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기록으로 나를 인정받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부업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나도 아직 사회의 일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돈보다 큰 건 그 자존감이에요. 오늘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검색창에 뜨고 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물건 중 하나만 골라 짧게 적어 보세요. 사진을 찍고 느낀 점을 세 줄만 써보세요.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작은 글 한 편이 쌓여 당신의 월 100만 원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꼭 새로운 걸 배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부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팔 게 없어요. 그런데 막상 꺼내보면 집안엔 생각보다 쓸모 있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잘 안 쓰는 가방, 몇 번 입고 넣어둔 옷, 안 맞는 운동화, 심지어 오래된 주방기구까지. 이런 물건들을 그냥 버릴까 하는 대신 팔아볼까로 바꾸는 순간 부업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서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죠. 당근, 번개장터, 헬로마켓 같은 중고 거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진 몇 장 찍고 올리면 그날 안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엔 6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손주 옷을 한 벌 팔아본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거래가 너무 뿌듯해서 계속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다 보니 한 달에 40에서 8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게 되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돈도 좋지만 쌓여있던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꾸준히 할수록 돈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고거래에서 중요한 건 많이 올리는 것보다 꾸준히 올리는 것이에요. 처음엔 물건을 팔아도 10명 중 9은 흥정만 하다가 끝나지만 한 명이 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사진 찍는 법도 익숙해지고 어떤 문구를 써야 반응이 좋은지도 감이 오죠. 예를 들어 한두 번 사용한 깨끗한 제품이에요. 생활기스는 있지만 사용엔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솔직한 표현, 그게 신뢰예요.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은 꼭 소소한 기쁨에 써보세요. 좋은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손주 장난감 하나. 그럴 때 돈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의 순환이에요. 처음엔 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바뀝니다. 이건 팔면 좋겠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겠다. 이렇게 돈 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재판매 루틴이라는 게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서 싸게 산 물건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파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하루에 한두 건씩 꾸준한 거래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벌기도 했어요. 중고 거래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필요 없고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겁지 않은 일, 사람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일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중고 거래는 그 점에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예쁘게 쓰세요. 이런 한마디가 오가는 순간 돈보다 따뜻한 온기가 남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안 쓰는 물건을 꺼내보기. 둘째, 스마트폰으로 자연광 아래 사진 찍기. 셋째, 제품 이름, 사용기간, 상태를 솔직히 적기. 넷째, 가격은 시세의 80% 정도로 시작하기. 다섯째, 판매 완료 후엔 꼭 인사 남기기.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하면 감이 생기고 그 감이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중고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일이에요. 집안에 있던 물건 하나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고 그게 다시 누군가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합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면 처음엔 좋다가도 금세 허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 살아온 세월이 바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공부나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경험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책입니다. 종이책처럼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을 온라인 서점에 올릴 수 있죠. 한번 올려두면 누군가가 내 글을 읽을 때마다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퇴직 이후 가장 현실적인 부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를 누가 읽겠어요? 글을 잘 써본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멋진 문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온 이야기, 진짜 느낀 마음을 듣고 싶어 해요. 젊은 세대가 알려주는 정보보다 삶이 녹아있는 조언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퇴직 후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아이를 키우며 배운 인내, 남편과 갈등을 극복한 부부의 대화법, 부모님을 돌보며 깨달은 삶의 지혜.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가 쓴 책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건 꼭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전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62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그러다 손주가 할아버지, 옛날에 가게 하던 이야기 좀 써봐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1시간씩 가게를 하며 겪은 일들을 손으로 써내려갔어요. 손님과의 대화, 실패했던 날,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글이 모이자 손주가 도화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30의 가게를 하며 배운 5가지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매달 서너 권씩 팔립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자체로 행복이에요. 전자책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처음 만들 때만 조금 수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책을 한번 만들어두면 그건 일종의 자산이 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글의 구조를 잡아주고 문장을 다듬어주고 표지도 디자인해줍니다. 캔바나 노션 같은 무료 툴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표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예쁜 형태로 꾸밀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자책을 만들 땐 이 순서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첫째, 주제를 정합니다.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경험 한 가지. 둘째, 목차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5가지 배움, 3가지 후회, 4가지 행복. 셋째, 하루에 한 꼭지씩 씁니다.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말고 그날의 기억을 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넷째, 제목은 길게 짓지 말고 짧고 따뜻하게. 마지막으로 무료 전자책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글쓰기보다 인생 정리에 가깝다는 걸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듬는 시간, 그게 전자책의 진짜 보람입니다. 이 부업의 수익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넘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울었어요. 그 말 한 줄이 힘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돈보다 따뜻한 기쁨이 밀려옵니다. 혹시라도 망설이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딱 5줄. 내가 겪은 일, 그날 느낀 점, 배운 교훈 한 가지. 그 5줄이 모이면 한 달 후엔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잘 쓰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쓰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많이 버는 사람보다 꾸준히 나누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삶의 경험은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그 깊이가 바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줍니다. 오늘의 당신 이야기. 그게 바로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 느려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부업의 출발점이에요. 요즘은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도 소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돌봄과 산책 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사람 소개나 구청 연결이 필요했지만 이젠 휴대전화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플에 등록하면 가까운 동네 일거리부터 시간 단위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반려동물 산책, 집안 정리 도우미 같은 일들이죠. 특히 반려동물 돌봄은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강아지랑 산책만 해도 돈이 돼요? 네, 됩니다. 요즘은 산책 대행 서비스가 많아. 한번 나갔다 오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루 2번이면 한 달에도 꽤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강아지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에게 이런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 걷고 햇볕을 쬐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정이 생기니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일이죠. 또 다른 예로 일주일에 2번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세요.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정도 일하고 소정의 용돈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아이를 돌본다기보다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웃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지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체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 따뜻한 시선, 그리고 꾸준한 책임감. 그게 바로 시니어의 강점이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지치지만 우리 세대는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일거리엔 시니어 선호도가 높아요. 요즘은 지역마다 시니어 돌봄센터나 시간제 일거리 플랫폼도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집 근처에서 가능한 일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 동행, 장보기 도움, 약국 같이 가기, 이런 가벼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면 2~3시간 일하고 2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서 손주 봐주는 날 피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 체력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돈보다 큰 건 그 마음의 온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좋아요. 그 한마디가 이 일의 의미를 전부 설명해 줍니다. 돌봄과 산책 부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체력에 맞는 일부터 시작하기. 둘째, 시간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기.
셋째, 처음엔 수입이 작아도 포기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이 일은 오래 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걷는 일이다. 걸음 하나하나가 건강이 되고 대화 한마디가 또 다른 하루의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죠. 강아지가 나보다 부자야. 매일 일 시켜주잖아요. 그 말에 다 같이 웃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건 그 자체로 행복이니까요. 이 일의 보람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나누고 세상과 이어지는 일. 그게 바로 돌봄과 산책 부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반려견이 당신의 새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부업의 시작이니까요. 요즘은 글보다 영상으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60대, 70대 시니어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고? 이젠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자 새로운 수입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유튜브의 좋은 점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무료 사진 몇 장, 그리고 목소리 대신 AI 음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굴을 안 보여도 됩니다. 대신 진심을 보여주면 돼요. 사람들은 화려한 영상보다 따뜻한 이야기를 더 오래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다가 손주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영상을 만들었어요. 밭에서 채소를 따는 장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 시장 보러 가는 하루.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편씩 꾸준히 올리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돈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게 제일 고맙습니다. 유튜브는 돈을 버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고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상 하나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영상 하나가 예상치 않게 퍼집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자주 말하는 주제를 정합니다. 건강, 인생, 가족, 음식, 여행. 그중 마음이 가는 걸 고르세요. 둘째, 대본은 짧게 대신 진심을 담아 적습니다. 셋째, 사진이나 영상은 무료 사이트에서 찾아 사용하세요. 예쁜 배경이나 따뜻한 이미지면 충분합니다. 넷째, AI 음성이나 본인 목소리로 나긋하게 녹음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올리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오래 보면 그만큼 광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시니어 채널은 오히려 오래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죠.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편의 영상이 나를 세상과 이어주고 또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얼굴을 안 보여도 목소리를 안 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음성으로 대사를 넣고 무료 사진이나 배경음악으로 꾸미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한 영상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편, 5편, 10편을 올리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처음 조회수가 10번이던 영상이 한 달 뒤엔 1000번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수익화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죠. 그 순간은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은 지금 노후 생활 정보를 전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직이라는 점이에요. 은퇴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을수록 콘텐츠가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게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 덕분에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나를 믿어주는 시청자들이 생겼거든요. 그 말이 이 부업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에요.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첫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평생의 부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업의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의욕이 넘치죠. 오늘은 꼭 해보자. 이번 달엔 돈을 벌어보자.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이 몰려오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거기서 생깁니다. 처음엔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꾸준함이 제일 어렵다.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야말로 시니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자리에 오래 버텨본 사람들이잖아요. 50년, 60년을 일하며 쌓은 인내가 있습니다.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그 인내를 돈이 아닌 나의 새로운 일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냥 있는 돈이나 아껴 써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돈보다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은 중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 게 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에 한두 개씩 물건을 팔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팔릴 때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그 한마디에 이 부업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업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습관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조금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 글을 쓰는 날엔 3줄이라도 적고 사진을 올리는 날엔 한 장이라도 올리고 산책을 하는 날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해요. 이젠 부업이 아니라 내 일상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처음엔 돈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된 거죠.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려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사람은 압니다. 결과는 느리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사람만이 두 번째 발을 옮길 수 있습니다. 부업은 결국 꾸준함의 싸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끝까지 하는가, 중간에 멈추는가.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더 익숙해지고 모레는 그것이 내 루틴이 됩니다. 오늘은 하기 싫다. 그럴 땐 딱 1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그게 바로 시니어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꾸준함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돈은 때때로 오락가락하지만 꾸준히 쌓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당신의 부업을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참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부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글 한 줄,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세대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세대도 바로 우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후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뭘 해볼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마음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걸음씩 내 삶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게 글이든 중고 판매든 산책이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세상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인생 이막의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시작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봄날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손짓이 다시 일어서려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노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있어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6사람의 노후 순간을 통해 현금이 왜 마지막 안전망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1세 박기호 씨. 그의 노후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밥상을 나누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하루의 낙이었죠. 아내 송미자 씨는 늘 잔소리를 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걱정 좀 그만해요. 우리 살 만큼은 있잖아요. 그 말에 기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늘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노후라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잘렸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아들이었기에 그 소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호 씨도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재훈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내도 면접 제안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월세, 아이들 학원비, 식비까지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두 아이를 두고 짐을 싸나갔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죠. 남겨진 건 재훈과 손주 둘, 그리고 얼어붙은 집안 공기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재훈은 말이 없었고 손주들은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호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손주를 다시 키우게 될 줄이야. 속으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준비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손주 숙제를 봐주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었죠. 그렇게 웃고 있지만 밤이 되면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통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비상금 봉투에 담겨 있던 300만 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아이들 준비물비.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기호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나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위기, 그 한마디로 부모의 삶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기호 씨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손으로 몇 번이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왔지만 그 돈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그게 유일하게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기호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말자. 내 손에 현금이 있는 한 이 집은 버틸 수 있다. 73세 최병선 씨. 그는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하루 세 끼를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루틴이 반복됐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라디오를 틀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엔 동네 복지관에 들러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웃었죠. 그의 노후는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병선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입이 굳고 말이 꼬였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아내 윤미 씨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한쪽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윤미 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응급실의 찬 공기, 의사들의 빠른 발소리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윤미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선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신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제대로 잠든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가장 무거운 건 돈의 문제였습니다. 재활치료비, 약가, 간병비, 교통비. 하루가 다르게 통장 잔고가 줄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지출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또 이렇게 나왔네. 이러다 우리 얼마 못 버티겠어.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늘 하던 말.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이라도 현금으로 남겨두자. 그때부터 모아온 비상금 봉투, 그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돈을 꺼내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린 병원비도 못 냈을 거예요. 그 돈 덕분에 수술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고용해 남편의 재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선 씨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만 한 달 후엔 혼자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창가에 앉아 병선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두 음절이었지만 그 말에 윤미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병원비는 오늘 내야 한다는 걸요. 보험은 도움을 주지만 당장의 수술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병이 생겼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병선 씨 부부는 그날을 지나며 현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72세 윤정자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도 어느덧 7년째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작은 감나무에 물을 주고 시장에 들러 반찬 2-3가지를 사와 밥상을 차리는 것, 그리고 저녁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것. 그게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 집은 오래됐지만 정이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다녀를 손봤던 벽, 아이들이 벽에 낙서하던 흔적, 마당 한쪽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이 나무는 내 삶의 연대기 같아요. 정자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올해는 전세금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들 올렸어요. 옆집도 윗집도.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요. 순간 정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아껴둔 비상금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깨면 앞으로는 병원비도 걱정이겠지.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낯선 동네로 이사 가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비, 중개비, 정착비까지 필요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면 병원도 멀고 친구들도 없잖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마당, 단골 가게 사장님, 매일 마주치는 경로당 친구들. 그 모든 게 자신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인출 요청을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다 찾으시겠어요? 직원의 물음에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봉투에 담긴 현금은 묵직했지만 그 무게만큼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당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이 집을 지키는 게 맞겠지?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며 계약을 연장했을 때 비로소 어깨에 걸렸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집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상금은 사라졌지만 삶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단골 반찬 가게, 친구들과의 수다.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정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익숙한 일상과 기억을 지켜주는 힘, 삶의 뿌리를 잡아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감나무에 물을 주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남긴 집, 내가 지켰다고. 비상금은 사라졌지만 내 삶은 아직 여기에 있다. 74세 김춘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집안 어딘가엔 아직도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 이제는 나 혼자였지.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박노인 씨는 평생을 버스 운전기사로 살아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잠시도 쉬지 않았고 근처 주차장에서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채웠죠. 그가 벌어온 돈은 크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집에 전기세도 끊이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몰랐어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그렇게 든든한 줄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모든 흐름이 멈췄습니다. 연금의 절반은 남편 명의로 들어오던 것이었고 그의 작은 용돈벌이도 사라졌습니다. 생활은 눈에 띄게 빠듯해졌고 매달 고정비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금액이 이제는 하나하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오면 통장은 속절없이 비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책장 서랍 속엔 그 사람의 낡은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지갑을 열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금씩 넣어두던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금, 네 사람 살림용도. 그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이 보내준 마지막 편지 같았습니다. 그 돈은 장례를 치르고 첫 몇 달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남긴 그 현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후로 춘자 씨는 더 조심스레 살았습니다. 식탁 위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시장에서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마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도 나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녀에게 현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남긴 사랑의 형태였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집 앞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무렵 춘자 씨는 사진 액자를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날 밤 일기장엔 짧은 글이 적혔습니다. 오늘도 남편의 비상금으로 전기세를 냈다. 이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참 고맙다. 연금은 규칙적으로 들어오지만 삶은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현금은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고 외로움 속에서도 살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춘자 씨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돈은 온기를 전해요. 그리고 그 온기가 나를 살게 하죠. 70세 이재호 씨와 68세 한정임 씨 부부는 늘 검소한 부부로 통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춰 쓰고 남는 돈은 봉투에 나눠 담아 서랍에 넣어두는 게 두 사람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재호 씨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죠. 겨울 초입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처음엔 타이머가 눌린 줄 알고 버튼을 몇 번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수리로는 안 됩니다. 교체하셔야 해요. 그 말에 부부는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체 비용은 150만 원. 한 달 연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냥 이불 껴입고 버텨보면 안 될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밤마다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거실 온도는 8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정임 씨의 손끝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추위는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재호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있잖아. 혹시 몰라서 조금씩 모아둔 거야. 정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바로 몇 년 동안 두 사람이 모아온 비상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보일러를 새로 교체했고 며칠 만에 다시 따뜻한 공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이 돌자 정임 씨는 손을 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진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두려움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그 봉투를 생명통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은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후를 지켜주는 당장의 힘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새로 설치된 보일러를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현금이 있어야 사람 사는 거야. 세상 일은 진짜 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75세 오세권 씨와 72세 박영숙 씨 부부는 평생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자. 두 사람은 늘 자립적인 부부로 통했습니다.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아꼈으며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죠. 아침이면 부부가 함께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마늘을 다듬었습니다. 점심엔 된장찌개 한 냄비를 끓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을 함께 했죠. 그런데 지난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영숙 씨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MRI 결과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칠 입원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남편 오세권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괜찮아. 나 금방 나을 거야. 아내는 웃어 보였지만 수술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세권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만 80만 원, 입원비까지 하면 100이 넘네. 그 후로는 약가, 통원 치료비, 게다가 한겨울 난방비 폭탄까지 겹쳤습니다. 생활비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세권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엔 전기세를 미뤄야 하나 아니면 약값을 줄여야 하나.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올라온 저녁상 앞에서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대출이랑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탁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권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통화는 짧아졌고 손주의 목소리도 뜸해졌습니다. 이번 설에는 그냥 쉴게요. 아들의 메시지는 짧고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손 벌린 게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몰랐어. 며칠 뒤 세권 씨는 비상금으로 들고 있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로 버티자. 이젠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괜찮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지. 현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지켜주는 울타리, 그리고 관계를 잃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부모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가족의 관계도 조용히 멀어졌을 겁니다. 오세권 씨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참 묘하지. 있을 땐 고맙고 없을 땐 마음까지 없애버리니까. 그의 말에 영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말이죠.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장례, 전세금 인상, 한겨울에 고장난 보일러, 그리고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그날까지 6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현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보험금은 심사 후에 나오지만 병원비는 바로 오늘 내야 합니다. 그날을 지켜주는 건 제도도 정책도 자식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손 안의 현금, 그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의 위기에 500만 원, 병원비와 간병비에 1,500만 원, 전세금 인상과 집 보수비에 1,000만 원, 장례와 생활 공백에 500만 원, 그리고 돌발 지출까지 더하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가족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고, 없으면 하루아침에 삶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70세 이후 진짜 부자는 연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명품도 땅도 아닌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가정은 지켜졌으며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